마취에서 깨어난 나의 남자친구. 제 남자친구는 오늘 아주 길고 매우 위험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의 4시간 동안 강한 마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마침내 전화를 걸어 우리가 그를 보러 올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가 마취 때문에 엄청나게 혼수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거의 1년 반 동안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번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제게 가리키며 저기 여자친구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울기 시작했고 아기처럼 손을 뻗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는 저를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저를 사랑하고 제 얼굴을 응시하고 제 손에 키스하고 제가 그의 여자친구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요. 간호사들은 그가 수술 후에 일어났을 때 제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병실로 돌아왔고 우리가 병실에 있는 동안 한 명의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그 간호사에게 우리 여자친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사람이 제 여자친구예요. 이 여자친구는 정말 다정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했지만 여전히 제 손을 잡고 병실 침대에서 저를 향해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계속 잠을 자고 제가 그의 바로 옆에 있다고 안심시킬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서는 그는 그저 크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다시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가 내일 이 모든 것을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소년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눈에서 세차게 흘러나오는 사랑의 눈물을. 오늘은 마취에서 깨어난 나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정유석. 형, 여기에 와서 신문 돌리지 않을래? 남동생의 권유를 받았다. 휴대전화 문자였다. 동생이 말한 여기는 인천이었다. 인천의 한 고시텔에 머물면서 신문을 돌리는 일이었다.
신문은 사람들이 한참 잠에 취해 있을 적에 돌렸다. 동생이 먼저 시범을 보여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현관문 앞에 신문을 던진다. 하지만 간단한 시범과 달리 배달은 쉽지 않았다. 부스도 부스지만 신문 종류가 가지가지였다. 잘 배열해서 가져다 주려면 시간이 걸렸다. 고시텔에 머무는 사람들은 내가 고시생인 줄 알고 친근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알고는 나를 멀리했다. 그래서 나는 인천에서 혼자였다. 일이 끝나면 한참 자고 일어나 나가서 무작정 걸었다. 갈 만한 데가 없었다. 결국 슈퍼에 들렸다가 좁다란 방 안에 들어온다. 남아서 챙겨온 신문을 보거나 주말에 부모님 댁에 들른 김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나 읽었다.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니 근처 책 대여점에서 책을 빌리는 일조차 어려웠다. 밤이 되면 신문을 들고 빙판길을 누비다가 다른 길을 이용해 귀가하곤 했다. 그러다 한 번은 길을 잃었다. 걷고 또 걸었다. 광야처럼 넓은 눈길이었다. 앞서간 이의 발자국을 따라 밟는 동안 공장지대에 이어 건축 현장이 나왔고 멀리 아파트 단지와 찻길이 보였다. 그곳으로 또 한참 걸어 간신히 정류장에 이르렀다. 가진 돈은 차비로 쓸 1,000원뿐. 그 1,000원으로 버스를 타고 또 오랜 시간 달리다가 아는 간판이 보여 간신히 내렸다. 고시텔을 향해 다시 걸었다. 고단했다. 그래도 눈이나 비라도 내렸다면 1,000원조차 없었다면 하고 생각해보니 참 다행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 안 그래도 추운 겨울인데 눈도 비도 없이 해가 난 낮에 돌아올 수 있어서 집에 갈 차비가 있어서 작은 방에 몸을 눕혔다. 내리 푹 잤다. 그래도 다행이다. 오늘은 정유성님 그래도 다행이다 였습니다. 꽹과리 소년 동화작가 최균희. 얼마 전 대학로 소극장에서 난타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자나 관람객 모두 축제 분위기 속에서 흥겨워했다. 10년 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토록 말썽만 부리던 정수는 중학교에 들어와서 흡연과 폭력, 가출과 금품 갈취 등으로 여러 차례 생활지도부에 불려가 벌을 받은 학생이다. 그는 이따금씩 교사들에게도 난폭하게 행동해 여러 선생님에게 지탄의 대상이었다.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정수를 혼냈다. 이틀이나 무단결석한 녀석이 오히려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말대꾸한 것이다.
반성문 쓰는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정수야, 넌 꿈이 뭐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정수가 말했다. 전 꿈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일찍 죽을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무거나 말해봐. 정수가 대답했다. 전 꽹과리를 잘 쳐요. 그런데 이 학교는 풍물반도 없어요. 학교 옆에 청와대가 있어서 시끄러우면 안 된다면서요. 공부만 잘하면 모범생인가요? 나는 정수의 가정 환경을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내노라 하는 남사당패 단장이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정수는 삐뚤어지기 시작했다. 해외 공연에 바쁜 그의 부모는 아예 아이를 포기한 상태였다. 나는 중학교 교감으로서 교장 선생님에게 상의해 풍물 동아리를 만들었다. 정수야, 내가 하고 싶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봐. 방과 후에 빈 교실에서 연습해도 좋아. 정수가 데려온 10여 명은 하나같이 명성 높은 문제 학생이었다. 나는 청소년 예술단체에서 받아낸 지원금으로 풍물악기를 사들이고 그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등 동아리 활동을 도와주었다. 그들은 넘치는 끼와 스트레스를 마음껏 발산했다. 어찌나 세게 두드리는지 며칠 못 가 장구와 북은 펑펑 터지고 말았다. 그래도 아이들의 신바람 나는 연습은 계속되었다. 리더를 맡은 정수의 꽹과리 실력은 보는 이들이 감탄할 정도였다. 그들은 스스로 복장을 단정히 했고 불만과 분노로 찌푸렸던 얼굴빛도 희망 가득한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연말에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경연 대회에서 우승의 영광도 차지했다. 그리고 그의 정수는 특기생으로 국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다음해 스승의 날에 깔끔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정수가 내민 장미꽃 한 송이는 내 작은 추억 앨범에 소중히 간직되었다. 아름다운 꽃이 좋은 조건에서만 피어나는 것은 아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꽃이 더 향기가 짙다. 신달자. 오늘은 동화작가 최균희님 꽹과리 소년이었습니다. 친절한 남편. 어젯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살이 찐 것 같은데 당신이 보기에 살이 쪘어? 남편은 자동적으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예상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이 당신에게 까다로운 질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남편은 네, 저는 그 질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정말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여보 라고 말했고, 남편은 잠시 그 질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우리 둘 다 살이 조금 쪘어요 라고 말했고, 그는 멋진 자신의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도 우리가 함께 길을 걸을 때 저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완벽한 몸매를 가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완벽한 몸매예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더 건강하게 식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저도 당신과 함께 할게요. 저는 우리 중 한 명이 아들을 집에서 돌봐야 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체육관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평화와 감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솔직하게 제 몸매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을 만큼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을 정말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친절한 남편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손등에 꽃을 그리는 일. 황아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 복지사로 근무한 지 벌써 10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지역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기관들도 개관이 미뤄지기가 수차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져 갔다. 그러한 변화 속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사회복지기관들의 휴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하고 치열한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각자 저마다의 멈춰진 시간 속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향수. 어르신을 만나기 전 몇 가지 다짐들을 한다. 첫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두 번째, 희망 고문하지 않기. 정확한 상황 판단 등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지만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라며 늘 노심초사하며 어르신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하지만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로 구성된 기계적인 멘트가 어르신과의 진심을 담은 소통보다 내가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의무감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며 많은 고민과 회의감이 들던 시점에 최희망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다. 길가에 홀로 쓸쓸하게 앉아있던 어르신을 보고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려 신청하게 된 케이스였고, 내가 처음 가정 방문을 갔을 때 초점이 없는 눈빛, 그늘진 얼굴로 방 한켠에 멀뚱히 앉아 계셨다. 간단한 인사와 지침상 여러 가지 질문들과 어르신의 짤막한 답변으로 상담지를 채워나가기를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잠시 침묵이 흐르고 상담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나는 저녁에 잠잘 때 꼭 옷을 차려입고 자요. 네? 왜요? 그러면 주무실 때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 잠옷만 입어도 불편하던데. 할아버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데 헐벗어 있는 내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가는 내 길이 너무 비참할 것 같아. 충격적이었다. 나름 재가복지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단련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밤마다 옷을 차려입고 잠자리에 눕는 어르신의 모습을 상상하니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하였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지만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비스 신청자 대 사회복지사가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공감하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었다. 현재 직면해 있는 어려움, 가족들과의 불화,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 더군다나 주위에 공적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주는 이가 없어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어르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이었다. 지금 당장 어르신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지만 어르신께서 이용할 수 있는 맞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하여 기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어르신의 주름진 손등을 어루만져주는 일 뿐이었다. 그로부터 2주 뒤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나를 찾아와 꾸깃꾸깃하고 빛바랜 검정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다. 선생님, 저번에 방문한 최희망 어르신 기억하시죠? 어르신이 꼭 전해달라고 어찌나 신신당부하며 부탁하시던지 이거 받으세요. 내용물을 보니 외국 과자였다. 한편으론 부담되기도 했지만 왜 나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는지 궁금해 어르신께 전화하였다. 어르신, 저번에 방문한 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억하시죠? 노인이 말했다.
암요, 기억하다 말다. 잘 지내고 계신가? 그럼요, 어르신 건강하시죠? 근데 뭔 이런 걸 보내셨어요? 아,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복지사 선생님에게 털어놓으니 후련하기도 하고, 다 늙은 노인네 말을 긴 시간 동안 들어준 것도 고마워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럴 형편은 안 되고, 예전에 이웃 주민이 외국에서 사왔다고 준 과자를 내가 고이고이 모셔뒀는디 주인을 이렇게 찾았지 뭐야. 그리고 방문하는 박 선생도 어찌나 친절하고 잘해주는지 의지할 곳이 있어 너무 좋아. 진작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라며 어르신의 연신 고맙단 인사와 함께 전화를 마무리하였다. 전화를 끊고 딱딱해져 있던 마음들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사실 난 한 게 없었다. 그저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했을 뿐.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더 깊이 바라는 것은 함께 나누며 공감하길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때로는 아들처럼, 손주처럼, 친구처럼 그저 주름진 손등을 한번 어루만져 줄 따뜻한 것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어르신을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최희망 어르신과 같은 어려움에 놓인 어르신들이 많다.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는 것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과 전담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역할인 것을 잊지 않고자 한다. 더불어 함께 걷고 이해하며 공감해 주는 것. 역시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사회복지사 선서문을 곱씹으며 힘차게 다짐해 본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앞세운다. 오늘은 황아람님 어르신의 손등에 꽃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애플 매장에 혼자 가셨다. 딸이랑 같이 오세요, 할머니. 내가 살 물건이 아니라는 듯한 매장 점원의 말에 서러워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컴퓨터 선생님이 아이패드가 좋다고 했으니 이걸 사야겠단 마음뿐이었다.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까지 사고 딸을 데려올 필요 없이 매장을 나섰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기회만 있으면 무언가 배우는 걸 좋아했다.
여자는 학교 대신 시집을 가던 게 당연하던 때였다. 부모님 몰래 익산여고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는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으셨지만 보리설은 가마니를 팔아 등록금을 내주셨다. 결혼 후에도 늘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했다. 공무원인 남편은 못된 짓을 안 해서 생활비가 부족했다. 내가 뭐라도 배워서 열심히 살아야 했다. 집을 짓고 싶어서 공사 현장에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다. 집 짓는 법을 배우고 건설 허가를 받는 법, 건축 계약을 하는 법, 집을 분양하고 세 놓는 법을 배웠다. 그게 커져서 분양 사업이 됐다. 집이 안 팔릴 때는 미싱자수학원에 등록했다. 기계를 사서 틈틈이 미싱 연습을 했다. 고장난 미싱 기계를 고치러 온 수리공에게 자수공장 여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 알려주는 대로 하나씩 해내다 보니 기사 10명을 둔 공장이 됐다. 세월이 흘러 세상이 바뀌었다. 컴퓨터를 모르니 바보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할머니, 컴퓨터 안 배우시면 안 돼요. 가세요. 컴퓨터 선생님의 말이었다. 나이 먹은 노인네가 와서 배운다니까 당황스러웠겠지. 그래도 난 꼬박꼬박 수업에 나갔다. 그렇게 3년을 버텼더니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쓸 줄 알게 됐다. 나는 파워포인트를 잘했다. 거기 있는 도형을 이것저것 쓰니 왜 이렇게 잘하냐며 다들 놀랐다. 컴퓨터 선생님이 나더러 그림도 잘 그릴 거라고 했다. 그러면 한번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패드를 사긴 했는데 사용법을 몰랐다. 그때부터 유튜버 구글이 내 선생님이었다. 유튜브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면 컴퓨터를 껐다 켰다 메모해 가면서 날이 새도록 배웠다. 필요한 기능을 하나씩 천천히 익혀갔다. 뭘 눌러야 지워지는지, 펜 굵기, 색은 어떻게 바꾸는지. 배우는 과정에는 늘 부끄러움이 함께한다. 그 부끄러움을 견뎌야 배울 수 있다. 지금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그림이 900개가 넘어간다. 그리고 나의 프로필 사진 밑에는 이렇게 써여 있다. 아이패드 드로잉 작가 여유재순. 여유재순 작가는 올해 90살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만 7천 명. 게시물마다 좋아요가 1000개를 넘어가요. 작가는 오늘도 한 장 한 장 그림을 그려냅니다. 서투르고 느리더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더 나아질 거란 걸 알고 있으니까요.
부모님께 바치는 사랑비. 7 자식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취직되면 주말마다 술병 들고 진매 마을로 달려오라고, 막내 아들 보고 싶은 마음을 살아생전 그리 표현하던 내 어머니. 취직이 되고 보니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가슴에 사무쳐 첫 봉급 타던 날,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 소고 값을 넣었고, 그 뒤로 줄곧 이건 술이라고, 이건 겨울 외투라고, 이건 용돈이라고 차곡차곡 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돈으로 부모님 생전에 땀 흘리셨던 마을 앞 고추밭 가장자리에 자그마한 빗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았기에 사랑비라 이름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21년, 아버지 돌아가신 지 18년 되던 2006년 5월 8일이었습니다. 7 자식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진매 마을 앞에 있는 부모님께 바치는 사랑비였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동강사랑.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들아, 이곳이 너의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때는 6.25 전쟁 때였습니다.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소리는 눈 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25 때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국 병사는
언 땅을 파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 자신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때 언 땅에 묻혔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모두 치워냈습니다. 그런 뒤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님의 무덤을 모두 자기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사랑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오늘은 동강사랑님의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친절히 낳은 선물.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여러 가구점이 모여있는 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여기저기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한 젊은 가구점 주인이 할머니에게 웃으면서 다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비도 많이 내리는데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난 가구를 사러 온 게 아니라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의 호의를 정중히 사양했지만 주인은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건을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히 앉아서 구경하다가 가세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고맙소. 할머니는 가구점 주인의 친절에 고마워하며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편히 앉아 차를 기다렸습니다. 참, 차를 기다린다고 하셨죠, 할머니? 차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나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주인의 물음에 할머니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주인은 끝내 차 번호를 알아내어 밖으로 나간 후 그 차가 왔는지를 계속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 할 일도 되게 없군. 할 일 없으면 편안하게 낮잠이나 자던가. 그러게 말이야. 가구 팔 생각은 안 하고 처음 보는 할머니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지 않아? 하지만 가구점 주인은 차가 와서 할머니를 태워갈 때까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고마웠어요, 젊은이. 그 일이 있은 며칠 후 가구점 주인은 누군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께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며 또한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는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도 모두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편지는 놀랍게도 당시 철강왕으로 불리던 앤드류 카네기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카네기의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가구점 주인은 그날 이후 피츠버그에서 가장 성공한 가구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천사에게 베푸는 친절과 같다. 이 세상에 친절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한수인.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은 천재적 재능도 영광도 사랑도 아니고 친절한 마음씨다. HDL. 어머니를 찾아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순신 장군. 생각컨대 일에는 부득이한 형세가 있는가 하면 정에는 매우 간절한 형편도 있습니다. 간절한 정이 부득이한 일과 만나면 차라리 집안을 잊어야 한다는 대의에는 죄를 얻을지언정 형세가 간혹 부모를 위하는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제게는 늙은 어머님이 계신데 올해 나이 81입니다. 임진년 초에 다행히 별일 당하지 않고 목숨을 보존하시어 바닷길로 남쪽으로 내려가 순천 지방에 우선 거처를 정하고 사셨습니다. 당신은 저희 모자가 단지 서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을 뿐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명나라의 구원군이 진주하여 함께 외적을 소탕하자 적들은 도망하여 숨었으며 피랑 갔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간악한 적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돌아가지 않고 우리나라 한 구석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으니 만약 저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사랑하는 혈육을 굶주린 호랑이에게 던져두는 양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저들을 얼른 돌려보내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나이다. 제가 본래 용렬하오나 무거운 소임을 맡아 허술하게 처리할 수 없는 책임이 있고 몸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는 처지입니다. 부질없이 높은 산에 올라 어머니가 계신 곳을 바라보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문 밖에 나가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의 얼굴을 못 본 지 새해가 넘었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얼마 전 집에서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왔는데 어머님이 날로 늙은 몸에 병이 깊어가니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다. 죽기 전에 내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남이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눈물을 흘릴 텐데 하물며 자식인 제 마음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머님의 편지를 본 뒤로는 마음이 산란하여 다른 일에 정신을 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개미년 제가 함경도 건원 권관으로 있을 적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급히 천리 먼 길을 달려갔으나 살아계실 때 약한 첩 다려올리지 못하고 임종조차 지키지 못하여 평생의 동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연세가 많아 돌아가실 날이 서산에 걸려 있습니다. 만일 어느 날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저는 또다시 불효자가 될 것이며 어머님은 지하에서도 눈을 감지 못하실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저 섬나라 오랑캐가 화친을 청하는 일은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명나라에서 사신이 내려온 지도 한참인데 바다를 건너 돌아갈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 앞으로 닥칠 환란은 지난 날보다 더 심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겨울에 어머님을 찾아뵙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봄에는 방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므로 도저히 진을 떠날 수 없을 듯합니다. 대감께서 제 마음을 헤아리시어 며칠간 말미를 주십시오. 백길로 어머님을 찾아뵈면 늙으신 어머님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 사이 위급한 일이 닥친다면 대감께서 여가를 주신다 해도 제가 감히 나란 일을 그르치기에 하겠습니까?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당신의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박신옥. 주말 부부인 나는 금요일 저녁 서울에 올라가 가족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 대구로 내려온다. 그날도 새벽 기차를 타고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오니 한 달에 한 번 있는 운동장 조회를 하는 게 아닌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학교 앞 도로까지 쩌렁쩌렁 울리자 내 마음도 콩닥콩닥 뛰었다. 조회가 끝날 때까지 교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 교실로 가는 아이들을 보고 조용히 따라 들어갔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다행히 나 대신 다른 선생님이 계셨다고 한다. 어떤 선생님? 하고 묻자 아이들 눈동자가 한 군데로 향했다.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수진이었다.
다른 반이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자 당황한 아이들은 우왕좌왕했고 반장이 서둘러 줄을 세워 밖으로 나왔단다. 그런데 앞에 서 있어야 할 선생님이 없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수진이를 선생님으로 위장하는 것. 며칠 전 내가 수진이에게 수진아, 사람들이 보면 내가 선생님인 줄 알겠다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단다. 수진이는 선생님처럼 줄 선 아이들 사이사이를 한 바퀴 돌고 다른 선생님들 옆에서 있었다고 했다. 옆반 선생님이 놀라서 내가 회장이니? 라고 묻자 아니에요. 제가 반에서 제일 키가 커요. 라고 대답했단다. 선생님들에게는 웃음을, 친구들에게는 마음의 편안함을 선물한 수진이. 언젠가 지각한 학생들에게 복도 청소시킨 일이 떠올라 미안했다. 오늘은 대구시 동구 박신옥 선생님 고맙다 수진아였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임태주 시인 어머니.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천만배 고되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내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러워할 일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돼서 좋았고, 들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 일항에서 당근이며 무며 감자알이 통통하게 몰려 나올 때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깨꽃은 얼마나 예쁘더냐. 양파꽃은 얼마나 환하더냐. 나는 도라지 씨를 일부러 넘치게 뿌렸다. 그 자태로운 도라지 꽃들이 물이 지어 넘실거릴 때 내게는 그곳이 극락이었다. 나는 뿌리고 기르고 거두었으니 이곳으로 족하다. 나는 뜻이 없다. 그런 걸 내세울 지혜가 있을 리 없다.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 봄이 오면 여린 쑥을 뜯어다 된장국을 끓였고, 여름에는 강가 나가
제첩 한 소쿠리 얻어다 맑은 국을 끓였다. 가을에는 미꾸라지를 무쇠솥에 삶아 추어탕을 끓였고, 겨울에는 가을물을 썰어 칼칼한 동태탕을 끓여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다. 너는 책줄이라도 읽었으니 나를 헤아릴 것이다. 너 어렸을 적 내가 나에게 맺힌 뜻이 물었었다. 이장집 잔치마당에서 일 돕던 다른 여편네들은 제 새끼들 불러 전 나무랭이며 유밀과 부스러기를 주섬주섬 챙겨 먹일 때 엄마는 왜 못 본 척 나를 외면했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다. 나는 여태 대답하지 않았다. 높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지엄한 윤리와 법도를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 겨우 알 뿐이다. 남의 예식이지만 나는 그에 맞는 예의를 보이려고 했다. 그것은 가난과 상관없는 나의 인정이었고 도리였다. 그런데 너가 그 일을 서러워하며 물을 때마다 나도 가만히 아팠다.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잘못한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너의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걸 애미로서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멍울이다. 이미 용서했더라도 애미를 용서하거라. 부박하기 그지없다. 내가 어미 사는 것을 보았듯이 산다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다. 요망하기가 한여름 날씨 같아서 비 내리겠다 싶은 날은 해가 나고 맑구나 싶은 날은 느닷없이 소낙비가 들이닥친다. 나는 새벽마다 물 한 그릇 올리고 촛불 한 자루 밝혀서 천지신명께 기댔다. 운수소관의 변덕을 어쩌진 못해도 아주 못살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다.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는 물살을 따라 같이 흐르면서 건너야 한다. 너는 내가 세운 뜻으로 너를 가두지 말고 내가 정한 잣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도 마라.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힘들면 너도 힘들게 된다. 해롭고 이롭고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세상 사는 게 별게 없다.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 애미처럼 애태우고 참으며 제 속을 파먹고 살지 마라.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든 날은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 울어라. 더없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라. 세상 것은 욕심을 내면 호락호락 곁을 내주지 않지만 욕심을 덜면 봄볕에 담벼락 허물어지듯이 허술하고 다정한 구석을 내보여줄 것이다. 별거 없다. 체면 차리지 말고 살아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고 귀천이 따로 없는 세상이니 내가 너의 존엄을 세우면
그만일 것이다. 아녀자들이 알곡의 티끌을 고를 때 키를 높이 들고 바람에 까분다. 뉘를 고를 때는 키를 가까이 끌어당겨 흔든다. 티끌은 가벼우니 멀리 날려보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뉘는 자세히 보아야 하니 그런 것이다. 사는 이치가 이와 다르지 않더구나.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담아두지 말고 바람 부는 언덕배기에 올라 날려보내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지극히 살피고 몸을 가까이 기울이면 된다. 어려울 일이 없다. 나는 내가 남보란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억척떨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순수하고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 혼곤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갯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요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오늘은 임태주 시인의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치매 걸린 엄마가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 기크니. 저희 엄마는 환갑이라는 젊은 나이에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4년 차가 되어가네요. 병세가 심해지면서 아빠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셨고, 증상이 심해져 한 달 전에는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여보, 나 여기 있어. 모르겠어?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장거리를 갈 수가 없어 이번 추석에서야 5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엄마에게 면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보는 엄마는 저를 보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셨어요. 너무 달라진 엄마의 모습이 낯설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를 알아보고 게다가 손주를 보고 좋아하시는 엄마의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세상에 이뻐라 어쩜. 저에게는 13살 터울의 늦둥이 여동생도 있는데요. 엄마가 여동생이 아기였을 때 항상 하던 놀이가 이망 콩 이라고 말하면서 이마를 맞대는 놀이였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어서 제 아이에게도 가끔 해주었는데요. 이번 면회 때 휠체어에 앉아있는 엄마 무릎 위에 아이를 마주 보게끔 살짝 앉혀놨는데,
엄마가 옛날 모습 그대로 손주에게 이망 콩 하시며 이마를 맞대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정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신은 온전치 않지만 20년 전 늦둥이 딸에게 했던 모습 그대로 손주에게 해주시는 모습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기억은 잃어가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법은 잃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키크님의 치매에 걸린 엄마가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